선생님도 오늘 오랜만에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는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인데요. 자본주의 사회 비판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마르크스를 기념하고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사실 2017년 작년이기도 하고 또 2018년에 몰려 있습니다. 2017년 가을은 마르크스의 주저라고 할 수 있는 자본론 출간 150주년이고 또 올해 2월은 공산당 선언 출간 170주년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2018년 5월은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을 기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2017년은 러시아 혁명 100주년이었고 2018년은 1968년 전 세계에 걸쳐서 일어났던 68 학생운동 50주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념인들은 모두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과 사상가였던 마르크스주의와 마르크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선 마르크스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과 의미를 얘기해 봄으로써 오늘 좌담회를 열까 합니다. 우리도 사실 여러 가지 혼란, 내홍, 갈등도 많이 거쳤는데요.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지난 한 반세기 동안 끼친 마르크스의 영향이 어떤 것이었다고 보시는지, 긍정적이었는지, 부정적이었는지, 사실 양면을 다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일단 마르크스주의 사상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우선 그냥 개괄적으로, 총괄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양구 선생님부터 시작하시죠. 이삼일 선생님 먼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시죠. 아니면 이삼일 선생님 먼저. 네, 마르크스와 마르크스주의가 이제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과 의미를 논해본다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인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걸 세 가지 시대로 나누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해방전 일제 시대에 미친 그 마르크스주의의 영향과 의미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45년에서 80년대 중반까지 이제 적대적인 분단 시대에 남북한이 완전히 갈라져서 그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이해가 북쪽과 남쪽이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그 이해를 가져왔고, 남한에서는 완전히 억압되고 금지된 그런 상황이었고, 저쪽에서는 자기들의 국가 이데올로기였고, 그런데 이제 87년 민주화 이후가 되면서 이제 남북 대화 시대가 열리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좀 민주화와 좀 그 억압이 완화되면서 이 시대에 다시금 이제 그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이 이해와 연구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세 시대마다 특징이 있는데, 일제 시대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읽히고 연구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반제 항일 운동을, 독립운동을 하면서 마르크스주의가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주었고,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이 해외에서 우리 교포들 사이에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나서 지식인들의 그 이해와 독서도 굉장한 수준에 이르렀는데, 45년 이제 분단 이후에 이제 북쪽에서는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이제 하나의 지배 이데올로기처럼 되어갔지만, 남한에서는 이 북한 공산주의와 대립하면서 완전히 이제 금서가 되고 아주 악마시하는 그 반공주의 치하에서 제대로 읽히거나 논의될 수조차 없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서울대학 다닐 때 서울대 도서관에서 마르크스 책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이제 자본론 같은 거 좀 대출해 보려고 한번 이제 신청을 한 적이 있는데, 웃기는 거는 거기서 하는 얘기가 책은 있지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교수들도 그 마르크스의 책을 보려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허가가 나니까 문교부 장관까지 허가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몇 년대에? 제가 59년 입학이거든요. 59년 입학이고, 그러니까 60년대 초반까지만 하던. 그렇죠. 졸업할 때까지 그랬어요. 네. 그래서 도저히 우리는 제대로 원전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크스주의는 비판을 위해서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 비판하는 책만 볼 수가 있었다고. 이제 그거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지만, 정말 마르크스의 원전이 뭔지, 원래 생각이 뭔지 하는 거는 상상하기도 상당히 이제 어려운 그런 거였는데, 제 자신의 이제 경험을 이제 보면은 87년 이제 민주화 이후에는 이제 조금 이게 완화가 되어 가지고, 사실 이제
그 김수행 씨가 자본론 번역한 게 아마 89년인가 그럴 겁니다. 예. 그때 이제 한 번은 압수됐다가 그 다음에 또 허가가 돼가지고 나와서 이제 차츰차츰 학술적인 논의가 뭐 여러 사회 비평이나 이런 데서 이제 나타났고, 그런데 이제 90년대 와서 소비에트 공산주의가 몰락을 하게 되니까 잠깐 반짝했다가 이제 사회주의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연구도 그냥 시시해져 버렸어요. 상당히 이제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탄압과 굴복 속에서도 이제 이 민주화 운동이나 저항 운동을 하든 노동 운동을 하든 그 저항 세력들에게는 지하에서 꾸준히 읽히면서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특히 해외 유학생들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소개된 논쟁도 있었고, 진보적 운동과 지식인들에게 좀 커다란 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노동운동이나 민주화운동, 인권운동에서의 그 공헌은 대단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롭고 객관적인 논의와 연구가 이제 불가능했던 시대에 막스와 막스주의는 대단히 왜곡되고 편파적인 그런 인용과 영향 속에서 묻혀 있었고, 저는 아직까지도 이 제대로 된 통합적인 소개와 해석 연구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막스주의에 대한 이제 편견과 오해는 이를 비판하고 적대시하는 보수주의자들에게서 이제 많이 논의가 됐지만, 이들과 마찬가지로 지하에서 이를 찬양하고 전파하려는 소위 진보적인 인사들에게서도 다 심각하게 편협적이고 왜곡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자신의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막스주의 하면 이제 정통 막스주의를 늘 얘기를 하는데, 막스 레닌주의, 오토독스 막시즘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이건 이제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소련이 중심이 돼 가지고 이제 이데올로기화한 스탈린주의까지.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반대하기 위해서 이것만 했지, 서유럽에서 논의되는 막시즘, 리버럴한 사회민주주의나 사회주의적인 그런 막시즘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고, 특히 레비조니즘의 그 여러 가지 맥락에 대해서는 정보도 별로 없었고 또 오해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유럽에서도 이제 사적 유물론이나 변증법적 유물론을 이제 기계적으로 자연법칙처럼 해석하는 이러한 정통 막시즘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 반발과 비판이 있었건, 1920년대부터 우리가 아는 대로 상당히 그 개량주의적인 그 막스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 왔지만은 참 유감스럽게도 한국에서는 80년대 운동권에 영향을 준 그 막시스트들, 뭐 우리 서유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은 오히려 너무 정통 막시즘적인 왜곡된 막스주의가 들어와서 파동을 일으키고 또 반발을 일으키고 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고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해 봅니다. 이산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실 이제 막스가 초창기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제시대의 지식인들에게는 많은 영향을 줬잖아요. 이제 항일투쟁의 근거도 됐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비교적 자유스러웠는데 해방 이후에 오히려 왜곡되고 굴절되고 이제 오해를 받는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이 막스 철학이나 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도 막스를 왜곡하고, 뭐 반공 이데올로기를 전파한 뭐 보수 진영에서는 더더욱 말할 나위도 없죠. 이런 관점에서 혹시 우리 이제 열린 사회의 적극적인 우리 지지자라고 그럴 수 있는 이한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우리 사회에 국한된 그 영향에 대해서는 그 뭐 이산열 선생님께서 잘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좀 이제 거시적으로 막스가 현대 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현대 문명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상가 3인을 든다면은 그 찰스 다윈, 또 칼 막스, 또 지금은 프로이드, 이 세 사람을 들고 싶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1859년에 출간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또 막스의 자본론은 1권은 1867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는 엥겔스가 편집해서 막스의 사후에 이제
1885년에 2권이 나오고 또 3권은 1894년에 출간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프로이트는 1900년에 그 꿈의 분석이라고 트라움도이퉁이라고 이제 출간한 저는 그 세 개 그 막스의 자본 또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그 세 권의 정말 저서가 현대 문명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모두 인간을 자연을 초월한 특수적 존재가 아니라 다른 생명체들과 연속선상에 있는 자연적 존재로 규정했다고 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이들의 사상이 그 세속화되고 물질 문명화된 현대 문명을 정초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우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뭐 19세기 말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칼 막스만큼 많이 읽힌 사상도 없겠죠. 예. 재미있는 것은 뭐 연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도 이와 관련된 문헌을 읽다 보니까 다윈은 우리가 이제 생물학자, 이제 자연과학의 분야의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사회 전체, 문화 전체에는 다윈이 미친 영향도 상당히 지대하다. 사실 자본주의 발전에 오히려 그 핵심적인 정신을 포착한 사람이 찰스 다윈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칼 마크스가 뭐 19세기, 20세기에 끼친 영향은 대단하고 또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은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기억 속에서 조금씩 사라지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88년도에 귀국해서 89년도부터 저는 강단에 섰는데요.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 소위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거의 막스 사상에 감화되거나 쇠뇌되어 있는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이제 이런 용어도 사라져 버렸잖아요. 뭐 PD파, NL파 뭐 이런 사회 구성체 논쟁이라는 것도 쾌쾌 묵은 아주 경직된 논쟁으로 지금 뭐 치부하고 이러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칼 막스에 관련된 책을 2권 내고 공산당 선언을 번역을 했는데요. 공산당 선언이 지금 1년에 한 2~3천 부 나갈 정도로 스테디셀러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 칼 막스가 우리 지성계에 특히 우리 80년대 뭐 7, 80년대에 끼친 영향은 우리 서유석 교수님이 제일 잘 그래도 평가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뭐 두 선생님께서 다 정확히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뭐 조금 제 의견을 첨부만 하겠습니다. 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19세기 말부터 뭐 20세기 한 중후반까지 유럽 사회의 마르크스의 영향은 아주 지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배경은 이제 자본주의가 시장 경제가 점점 전면화되고 그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이제 부의 집중이라든가 뭐 제국주의 문제라든가 인간 소외라든가 이런 것이 배경에 깔려 있고 그런 배경 하에서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유럽의 사회당들이 각국의 사회당들이 다 마르크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물론 이제 한 50년대 중반 된 마르크스하고 이제 결별을 하지만 등장하고 20세기의 가장 큰 세계사적으로 가장 큰 사건이 역시 러시아 혁명 그리고 68 혁명 이런 것인데 그런 해방운동, 계급운동에 마르크스의 사상이 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상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역사는 일제강점기 시절을 겪어야 됐고 분단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예외적인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일제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3.1운동도 러시아 혁명의 간접적인 지식인들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제학 민족해방운동의 한 축을 어쨌든 공산주의 운동이 실제 지식인 운동 중심이었고 실제 그 여파는 크지 않았지만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북쪽 지금은 꼭 모나키 같은 그런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국시로 한 그런 국가가 생겨났고 남쪽에서도 알게 모르게 아까 이산우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뭐 공식적으로 볼 수 없었지만
해방 이후 80년대 그 후반에 이르기까지 암암리에 마르크스의 영향이 사회운동, 학생운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특이한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80년대 말부터 87년 우리 대투쟁이 있고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진보 운동 혹은 진보 사상을 갖고 있는 진보적인 그 성향의 그 지식인들이 이제 막스 공부도 하고 또 사회운동, 노동운동에 영향을 미치고 하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그때가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진 때예요. 공산주의 정치 이데올로기로서의 공산주의는 이제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난 그 이후에 한국 사회에 이제 막스주의가 많이 읽히고 또 저작들도 많이 번역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 점이 있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거는 80년대 말부터 우리 사회 이제 사회운동, 노동운동 이런 게 활발해지는데 사실은 막스의 영향을 받은 이런 계급운동 말고 어떤 점에서는 68 운동의 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생태운동이라든가 여성운동이라든가 각종 소수자운동 또 우리 사회 많은 NGO 운동이 시작됩니다. 실제 요즘에도 무슨 이제 여러 가지 사회운동 할 때 그 두 세력이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좀 그 계급운동을 지향하는 진보 그런 운동권하고 소수자 운동, 특히 생태운동이나 여성운동 하는 쪽하고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마 이거는 이따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마르크스 생전에도 그리고 19세기, 20세기, 심지어 68 때까지도 마르크스의 영향만 있는 게 아니라 넓은 의미의 그 아나키즘 운동이 있었고 실제 그 68 때 그 깃발이 붉은 깃발보다 검정색 깃발이 다수였다 그러더라고요. 미국도 그렇고. 사실 그 두 세력이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미래 어떤 이상 사회를 지향하지만 상당히 대립해 있었습니다. 그런 걸 하나 좀 추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뭐 이삼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1987년이라는 그 시점을 계기로 해서 과거에는 도서관에는 있지만 읽지 못한 책이었는데 이제 읽게는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1989년 뭐 베를린 장벽 붕괴되고 뭐 현존 사회주의 체제가 완전히 몰락하고 난 다음에는 읽을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냥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사실은 자유롭게 출간도 하고 뭐 글도 쓰고 저처럼 이제 공산당선언 번역을 해도 별 문제가 안 되고 뭐 이러기는 하지만 사실은 뭐 칼막스 사상을 정통적으로 연구하거나 공부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주위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전에는 보니까 이제 왜곡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요즘 그 사태는 어떻게 뭐 좀 선생님이 보시기에 요즘도 칼막스에 이렇게 경도되거나 아니면 또 칼막스를 그냥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제가 보기에 요새는 이제 학계에서 뭐 대학원생들도 그렇고 논문 쓰고 이러는 사람들이 80년대 후반처럼 그렇게 아주 교조화된 마르크스주의 그런 걸 연구하고 또 그런 주장을 하고 이런 거는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현장 운동권에 가령 이제 노동운동 단체나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서 토론회 할 때 보면은 그 이제 그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런 분위기는 사라졌고 이제 가급적 학문적으로 접근하려는 소수지만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아까 그 80년대 말 관련해서 에피소드 하나만 추가하면은 아까 이삼열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당시에 그 막스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자료가 별로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읽은 게 이제 당시 소련이나 동독 그 공산당 중앙위원회 산하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 연구소에서 만든 자료들이에요. 뭐 교과서 같은 거죠. 또 사전 이런 것들인데 그게 상당히 교조적입니다. 그때 김효수 선생께서 저한테 그러지 말고 마르크스를 좀 학문적으로 제대로 공부해봐라. 그래서 저 스위스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네. 여기 주한 스위스 대사한테도 좀 부탁을 해가지고 한 1, 2년이라도 그 프리북 대학에 동유럽 연구소가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서 소비에트 스타디스라는 저널도 나오고 하여튼 그 동국권의 사상 또 실제 삶 이거를 뭐 전 세계 학자들이 이제 관여해서 연구하는데 제가 88년에 갔거든요. 그 90년까지 있었습니다. 그 시점이 딱 동동 무너지고 소련 무너질 때예요. 그 연구소도 더 이상 그 프로그램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나한테 당신 왜 왔습니까? 그 마르크스주의 혹은 저 소비에트 필로소피나 소비에트 소츠 이런 데에서 타산지석으로라도 뭐 과연 배울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공부하러 왔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좀 웃더라고요. 그래. 예, 웃을 뿐만 아니라 하여튼 그 이후에도 여기 엄준행 모시고도 제가 러시아도 여러 번 갔었는데 하여튼 러시아, 중국, 북한 이런 데에서는 알게 모르게 막스 엥겔스, 막스 레닌주의가 우리 옛날 저 박정희 시대의 그 국민윤리 같은 그 대부분 그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뭐 사실 이제 올해 이제 2018년인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막스는 더 이상 타부도 아니죠. 사실은 이제 막스의 사상도 더 이상 뭐 이데올로기에서의 영향력도 없는 것 같고요. 그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하여튼 올해 이제 2018년 막스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다 보니까 독일은 난리예요. 독일 신문을 보면 이제 최근에도 뭐 막스에 관련된 기사도 많고 그러는데 재미있는 것은 사회 관련된 막스 또는 뭐 학문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막스 이런 건 전혀 나오지도 않고 트리오에서 1년간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전부 관광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잘 아시는 것처럼 4.4m 높이의 동상을 갖다가 트리오시에 기증을 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세워졌어요. 광장 한복판에 세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국 사람들의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온다는 거예요. 트리오시에. 트리오시의 경제가 바뀌는 거예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 인구의 25%가 독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칼 막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유럽에 대한 로망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독일을 관광하러 가면은 제일 먼저 들리는 곳이 트리오예요. 그래가지고 뭐 칼 막스 뭐 박물관 들리고 뭐 여러 가지 행사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전 참 씁쓸해요. 그러니까 칼 막스가 관광 상품화되고 소비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칼 막스가 어떤 관점에서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했고 또 칼 막스의 사상이 어떤 점에서 유효한가 이런 것들 좀 성찰하고 우리가 현대적인 관점에서 좀 재구성할 필요가 있는데 뭐 관광 상품화 됐다는 것은 뭐 별 의미 없이 소비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면 또 우리나라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이사에 들어와서 뭐 제가 며칠 전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먼저 자본주의 시장의 모순이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이거를 좀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협동조합 뭐 체제도 시도하고 사회적 기업도 많이 활성화한다고 그래요. 사회적 기업 그러면 사회적이 들어가면 사회주의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금 막스적인 냄새를 풍기면 여전히 사회주의, 뭐 종북 좌파, 뭐 빨갱이 뭐 이런 것까지 이념적 갈등의 이런 단초를 마련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우리 세분 선생님께 좀 우선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이 사회주의라는 것이 그냥 완전히 그냥 시대착오적이고 철진한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는 정치적 이념인가 아니면 그냥 뭐 막스 레닌주의 이렇게 너무 정통적이고 교조적인 관점에서 아니라 그래도 이제 칼 막스가 발전시킨 이런 사상들이 정치적 이념으로서는 뭐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